원달러 환율이 올라간 가장 큰 최근의 배경은 유로화와 엔화의 문제예요. 사실 이게 좀 커요.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아직 정상화되기까지는 좀 어렵다. 당연히 뭐 누가 봐도 약세장 속에서의 기술적 반등인데 LNG 인프라만 볼 게 아니라 친환경 연료로 가는 선박 그 사이클도 시작이 돼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규제 때문에. 근데 이러다 보면은 조금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환율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환율이죠. 환율이 지금 1,320원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저도요, 사실 이제 지금 2,300에서 시장을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해요. 뭐, 왜냐면 이제 맞을 거 다 맞아버렸고, 뭐, 온갖 악재, 그리고 제일 큰 게 유가랑 물가인데, 이게 잡히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더 나쁠 건 없고, 또 반도체까지 돌려주니까. 근데 저도 아직은 이제 한 가지 찜찜한 게 좀 남아있는 게, 유일한 리스크가 뭐냐면, 유럽 리스크예요. 유럽이 지금 이제 유로화랑 달러랑 1대1로 거의 붙어버렸잖아요. 그만큼 유로가 약해진 게 결국엔 이것도 에너지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뭐 이 에너지 가격이 다 떨어졌어요. 사실 뭐 국제유가마저도 폭락을 했으니까 그렇죠. 유일하게 안 떨어진 가격이 하나 있어요.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올라가요 지금. 근데 유럽은 아시다시피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탈리아는 천연가스 의존도가 40%나 돼요. 굉장히 높은 나라고 독일이 한 26% 됩니다. 근데 지금 그 러시아가 독일 쪽으로 그 노드스트림이라고 아마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 그 가스관으로 가스를 보내주는데 그게 지금 가동 중단됐죠. 왜냐하면 보통 여름에 전기보수 원래 한대요. 지금 시즌에. 왜냐하면 지금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성수기가 아니고 겨울에 원래 많이 쓰잖아요. 난방으로. 그래서 여름에 한 번씩 전기보수를 한답니다. 원래 작년에도 했었고. 근데 이번에도 지금 전기보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왜 사람들이 우려하냐면 작년하고 지금 상황이 다르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이거 10일 동안 지금 가스 중단하는 걸 알겠는데 이게 이번 주 금요일이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가스가 계속 잠그고 있으면 어떡할까? 이제 이 우려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거 지금 전기보수는 핑계고 아예 이 독일, 유럽을 한번 길들이기 위해서 러시아가 계속 잠그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우려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 폴란드도 잠가버렸어요. 원래 잘 안 잠갔던 국가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려감이 증폭되고 그러면서 지금 독일 주식 시장도 안 좋고 유로화까지 급나가는 이런 모습이고 근데 여기서 또 딜레마가 독일은 아시겠지만 제조업 최강국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천연가스를 싸게 못 들어온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지금 천연가스 어디서 구해야 돼요? 비싸게 사야 돼요. 그럼 전기요금 올라가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공장 운영하잖아요. 저 같아도 감산 들어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오늘 2차 전지 우리나라 기업들 약한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나라는 배터리가 유럽 비중이 높거든요. 유럽 쪽이. 유럽 회사들의 자동차나 이런 회사들이 만약에 이런 이유 때문에 공장 가동 줄여버리잖아요. 당연히 타격받아요. 생산이 안 되니까. 마치 그 상해시 셧다운 된 것처럼. 그렇죠. 약간 그런 효과도 좀 있어요. 그래서 독일 문제가 이게 우리나라까지 사실 영향을 줘서 이걸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문제고 또 한 가지가 이렇게 뭐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뭐를 해야 됩니까? 돈을 풀어야 되거든요. 유럽 중앙은행이 이 경기 안 좋아? 그래. 양적 완화 하자. 이래야 되는데 지금 양적 완화가 아니라 이번 주에 그 ECB가 열리는데 10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릴 거라고 이미 예고를 해놨어요. 그럼 뭐죠? 이건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금리를 그러니까 경기는 꺾이는데 금리 올린다. 이건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렇죠. 그러니 이게 좋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가 그냥 하염없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경기는 좋잖아요. 미국은 경기라도 좋은데 유럽은 정반대. 물가는 같이 오르는데. 그래서 이 차이 때문에 달러는 점점 강해지고 유로화는 계속 약해지고 이런 구도 때문에 이게 유로화가 약하면 당연히 원화도 같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훨씬 강해지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리스크가 일본 문제가 좀 있어요. 환율 엔화가 너무 약하잖아요. 뭐 아시겠지만 엔화가 요새 엔화를 저가에 사신 분도 되게 많으신 걸로 제가 아는데 계속 떨어져.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빠질 때는요 끝도 없이 빠지고요. 또 오를 땐 끝도 없이 오르는데 아마 엔화를 135 엔에 아마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아는데 아무튼 지금 엔화는 139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약한데 엔화가 약한 이유는 아마 아실 거예요. 일본은 물가가 낮고 거기다가 이 물가를 올리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구로다 총리가 뭐냐고 했냐면 우리 계속 양적 완화 할 거다.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럼 뭐죠? 일본은 계속 돈 풀어요.
찍어서 돈 풀고 그리고 YCC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용어로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이 수익률을 평탄화시키는 거예요. 뭐냐면 이 국채 수익률인데 이 10년 만기 국채를 금리를 못 오르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리가 오를 만하면은 위에서 채권을 사가지고 금리를 눌러버려요. 의도적으로. 그러면요, 지금 일본의 국채 금리는 0.25에 고정돼 있어요. 이 이상 튀잖아요. 일본 중앙은행이 돈 풀어서 사버립니다. 그럼 뭐죠? 일본 중앙은행이 10년물 국채를 산다는 건 뭐예요? 시중에 돈을 뿌려준다는 얘기예요. 계속 뿌려요. 그러니까 넘으면 뿌리고 그럼 어떻게 돼요? 금리 안 올라가요. 이 YCC를 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요? 일본 돈이 계속 풀려요. 찍어서 풀리고 그럼 어떻게 돼요? 엔화는 계속 약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YCC 상단이 0.25%인데 이걸 올려줘야 돼요. 사실은 구로다 총리가 좀 큰맘 먹고 우리 좀 0.5까지 올릴게 이러면 엔화가 초강세로 갑니다.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다 보니까 국제 그 외환 환투기 세력들 있죠. 엔화를 쇼치는 거예요. 계속 쇼쳐요. 약할 거 아니까. 그렇지. 얘네 어차피 계속 사줄 사줄 거야. 텐데. 계속 사줘. 돈 뿌릴 거야. 계속 쇼칩니다. 그러니까 계속 약한 거야. 그럼 이게 바뀌려면 구로다 총리가 바꿔줘야 돼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엔화하고 유로화가 이게 걸려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덩달아 그냥 급등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에 그러니까 이렇게는 생각하시면 돼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위기다가 아니라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 가장 큰 최근의 배경은 유로화와 엔화의 문제예요. 사실 이게 좀 커요. 이 두 개가 달러를 결정하는 70%를 차지해요. 상대국 통화들이 너무 약한 거죠. 그러니까 달러는 초강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부족해서 이런 건 아니고 이런 이제 원인이 좀 가장 크게 작용했으니까 위기까지라고 보실 필요는 없지만 한국 증시가 여기서 추세 상승하려면 어쨌든 유로와 엔화가 강세로 가야 돼요. 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기축 통화가 언제쯤 돌리는지 여러분들이 면밀히 관찰하시고 그게 되면 좀 더 우리가 여유 있게 시장을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유로와 엔화의 어떤 약세 흐름이 언제 꺾일지가 좀 우리나라 시장의 변곡점이 한번 더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주식시장을 전망한 트렌드 요약집이 신규 발간되었습니다. 투고시대 투자도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2022년 상반기 시장 리뷰부터 하반기 투자 전략까지 꼭 필요한 내용만 담아두었으니 모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신규 발간된 2022 하반기 주식 트렌드 요약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요약집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신 신규 고객님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계좌 개설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이베스트온 앱을 설치하신 후 비대면 계좌 개설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개설 시 개설점은 반드시 다이렉트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다음 이벤트명을 입력하시면 이벤트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벤트 신청 고객님께는 요약집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 시 바로 사용 가능한 주식 상품권 5,000원도 입금해 드리니 참여하셔서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투고시대 투자도 변화가 필요하다. 2022 하반기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할지 주식 트렌드 요약집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22의 통화 정책,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이제 곧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오랜만, 몇 년 만이라고 그러던데. 하여튼 근데 해봐야 10년 만에 하는 것 같더니 10년 만에. 10년만. 10년 만에. 해봐야 뭐 25bp 한다고 하니 이게 네. 미국 같은 나라도 75bp, 뭐 100bp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효과가 있긴 어렵죠. 아무래도 이제 근데 유럽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유럽이 힘든 게요. 지금 에너지 난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역사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럽은 이게 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서로 다 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각자 환경이 다 달라요. 독일은 그래도 부채가 적거든요. 네. 독일은 부채가 GDP 대비해서 70%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탈리아는 GDP 대비 부채가 160%가 넘어요. 위험하죠. 그리스가 190%.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럽이 지금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는 올려야 되잖아요. 일단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0.25를 신용이라도 해요. 근데 독일은 상관없겠지만 이탈리아나 그 그리스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부채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 국가들은 유럽이 기준금리를 올려요. 그러면 이 나라들의 국채금리가 또 오릅니다. 지금 최근에 국채금리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자 상환 부담이 또 생겨요. 근데 이탈리아를 자꾸만 위기라고 지금 자꾸만 많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지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탈리아가 천연가스 비중이 워낙 높고 아까 말씀드린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거 해결 안 되면 안 되는데 금리는 오른다? 이탈리아 이거 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탈리아 문제 생기면 우리 10년 전에 경험해봤잖아요. 피그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때 남유럽 사태. 그 진원지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잖아요. 그러면 또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럽의 이탈리아나 이런 문제들이 또 있다 보니까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를 0.75로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빅스텝으로 갈 수가 없는 그렇죠.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 아마 유럽은 제가 봤을 때는 올리더라도 좀 단계적으로 천천히 0.25씩 2호씩 아마 이탈리아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올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유럽이 올릴 수 있다고 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처한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 과연 이것이 달러의 그 약세를 가져올 것이냐 계속 강세로 그죠, 가는데 예. 뭐 별 지지저 뭐죠 그 좀 효율적인 효과적인 어떤 그 매개체가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 네. 이런 것들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결과에 맞아요. 결과 나오고 그러니까 나서 지금 그래서 사실 다른 조건들은 이제 좀 갖춰지고 있거든요. 중국도 경기 부양하고 물가 피크아웃 얘기도 나오고 유가 꺾였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들 이제 달러가 약해질 요건들이 생겼는데 가장 중요한 게 유로와 엔화거든요. 얘네가 반대로 갖춰야 돼요. 올라가야지 달러가 이제 마지막 퍼즐이 완성이 돼서 달러가 무너지는데 이 두 나라가 지금 너무나 약하니까 유로와 엔화가 그래서 이 시그널이 좀 보일 때까지는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아직 정상화되기까지는 좀 어렵다.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봤을 때 지금 반등을 뭐 추세 상승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아직은 당연히 뭐 누가 봐도 약세장 속에서의 기술적 반등인데 이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추세 상승이 나오려면 그건 유럽이 좀 방향성을 좀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특징적인 주식으로 좀 봐야 될 게 네이버하고 카카오의 흐름이 참 좋아요. 네, 네이버. 특히 네이버 무슨 이유가 있나요? 아니 뭐 뉴스가 나온 건 아니고요. 뭐 이익 추정치도 계속 하향 조정됐고, 근데 앞서도 한번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이버가 가는 거는 미국의 물가 피크아웃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네이버가 이렇게 빠진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결국엔 여기 잘 안 써. 예. 미국의 물가가 너무 올라갔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하잖아요. 금리 세게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올라가니까 국채금리 다 튀고 그럼 어떻게 돼요? 밸류에이션 할인 들어가잖아요. 우리 뭐 금리 높으면 성장주 주가 안 좋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교과서에서 배웠으니까. 그래서 주가 부러졌고 또 한 가지가 리오프닝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뭐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걸 활용하는 것보다 이제 밖에 나가서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뭐 네이버나 이런 카카오 같은 기업들의 좀 앞으로 매출 성장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 뭐 광고 매출이나 또 웹툰이라든가 이런 컨텐츠 소비가 돈 주는 거 아니야? 이런 부담감. 거기다가 주가가 지난 2년 동안 엄청나게 올랐죠. 두 개가. 그렇죠.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맞물려가지고 폭락한 거거든요. 근데 한번 보자고요. 주가 반토막 났잖아요. 그럼 이제 가격 부담 해소는 다 끝났어요. 뭐 이제 비싸다고 하긴 좀 애매해요. 그렇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고평가 부담 해소됐죠. 두 번째 리오프닝 되면서 좀 안 좋아질 거다. 근데 요새 또 뭐 오미크론 다시 확장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리오프닝이 아니라 또 이거 다시 또 사람들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오히려 좀 호재로 바뀌었죠. 거기다 한 가지 지금 미국이 이제는 너무 물가 올랐는데 물가 고점 조짐 보인다. 이제는 꺾일 것 같다. 이거는 좀 몇 달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금리 꺾이겠죠. 금리 꺾이면 성장주한테 당연히 좋습니다. 금리 인하 속도가 금리 상승 속도가 낮아지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이
아까 반도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뭐 하루에 1, 2% 오를 수는 있어요. 그냥 뭐 아무 이유 없이 2, 3% 오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루에 5, 6% 오르는 건 뭔가 이유는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그동안 네이버, 카카오를 괴롭혔던 악재가 갑자기 좀 바뀌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둘 다 좀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근데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게 조선주도 근데 조선주 가운데서도 현대중공업이 오늘 예. 10% 가까이 오르는데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아니 요새 또 엄청 빠졌었거든요. 한 방에 그냥 그러니까요. 이게 먹어버리고 올라가네요. 아 이러니까 주식 투자 이거는 뭐 단타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니 너무 이제까지 어려워요. 생각하던 분들 저 저항선쯤 해가지고 네. 딱 보통은 매도하잖아요. 단타. 보통 무너지면 또 매도하시죠. 그럼 다음 또 한 며칠 지나니까 또 저렇게 세워놓고 야. 차트 보고 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지금 질 수밖에 없는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냥 펀더멘탈 믿고 투자하시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주가 올라갔지만 오늘 뭐 큰 호재가 나온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좀 많이 빠졌다라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LNG 인프라 투자는 유럽에서 앞으로 많이 할 거예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 이게 뭐 유가랑 관계없이 지금 어쨌든 유럽은 앞으로 LNG 수입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비중은 그러니까 이번에 독일도 처절하게 느꼈을 거예요. 러시아 비중이 너무 높은 그 지금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탈리아도 똑같아요. 아 이건 너무 고생한다. 천연가스 비중 줄이고 LNG로 바꿔야 되겠다. 이 그림이 앞으로 몇 년 이어져요. 당장 LNG로 못 바꾸지만 바꿀 수밖에 없어요. 이 변화가 생겼거든요. 그러면은 LNG 터미널도 짓고 또 LNG를 기화할 수 있는 기화 선박이 있습니다. 그 FSRU라고 하는데 이것도 투자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그 중심에 한국의 조선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주를 내년까지는 좀 좋게 보는 이유가 좀 하나 있는 게 뭐냐면요. 내년에 아마 그 대표님도 몇 년 전부터 얘기 들어보죠. IMO 2020이라고 뭐 선박 규제하는 거 있잖아요. 네. 뭐 환경 규제. 근데 내년부터 이제 등급제가 시행이 돼요. 그래서 등급제를 하게 되면은 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얘가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선박에 그 등급을 매겨가지고 친환경 등급을 매겨요. 이 배는 1등급. 야, 너는 맘대로 항해. 근데 5등급 있죠.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벌금을 내든가. 야, 너 속도 줄여. 천천히 가. 페널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규정을 지켜야 돼요. 그럼 뭐죠? 친환경 선박으로 바꾸든가 연료율을 친환경 연료로 하든가 뭔가 이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 규정이 왜 까다롭냐면요. 그동안은 그 이렇게 새롭게 이제 건조하는 배들한테 해당이 됐는데 중고 선박에는 해당이 잘 안 됐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중고 선박까지. 그럼 중고 선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규정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배를 바꿔야 돼요. 네, 발주하겠죠. 그래서 뭘로 바꿔요? 친환경 선박. 뭐 LNG를 연료로 하든가 뭐 메탄올을 하든가 그건 뭐 선주맘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디다 발주하겠습니까? 뭐 중국도 하겠지만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이 좀 제일 잘하는 편이잖아요. 친환경 선박 중에서. 그러니까 내년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LNG 인프라만 볼 게 아니라 친환경 연료로 가는 선박 그 사이클도 시작이 돼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규제 때문에. 그래서 한번 그 규제 내용은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이런 좀 큰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그 조선주들이 물론 최근에 좀 폭락은 했지만 다시 좀 올라가는 그런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올라갔다고 또 연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이런 두 가지 큰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조선주를 좀 바라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조선주들이 요즘에 좀 그 옛날하고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제유가에 옛날에 연동이 되게 많이 됐던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아시겠지만 유가 좋으면 당연히 발주 늘어나고 그리고 뭐 해양 플랜트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국제유가가 어쨌든 최근에 빠지면서 같이 빠진 건 사실이지만 국제유가가 오르면 이 중동 지방에서 투자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중동의 각 국가들에서 막 투기적으로 발주도 많이 합니다. 예, 배도 발주 많이 하고 막 이러는데 뭐 재정의 여유가 생기니까 근데 옛날하고 다른 게 중동의 영향력이 좀 과거보다는 많이 좀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렇죠.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때문에 러시아가 그러니까 지금 그 중국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요. 지금 최근에 데이터 보니까 그러니까 자국에서 수입하는 그 원유의 절반 이상이 이제 러시아로 바뀌었더라고요. 원래 중동이었거든요. 중동 비중이 줄어요. 그리고 중동이 점점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아직은 세긴 세죠. 그렇지만
미국도 자기네가 이제 원유 생산해서 수출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옛날하고 좀 구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 중동에서 투기적 발주가 많이 일어나서 유가 오를 때 같이 가고 유가 안 좋아지면 같이 빠지는 흐름들이 지난 몇 년간 한 20년간 이어졌는데 이제는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원유에 민감한 업종으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원유 오르면 무조건 올라가고 원유 빠지면 내려가고 그런 사이클은 점점 희석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까지 생각하시면서 좀 조선주 한번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